며느리 생일날 아들이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복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참았다면 후회했겠다 싶으실 겁니다. 당신이 만약 가족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자식한테조차 사람 취급 못 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뜨겁게 내려앉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6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날도 저는 그냥 엄마로 불리고 있었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만요. 제 이름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면 그 평범하고 무력했던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수하고 제 인생을 다시 쥐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 들으셔야 진짜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이건 나 이야기 같은데 싶으신 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가 손수 국이며 전이며 다 했거든요. 배달시키자는 거 돈 아깝다고 말렸어요. 내가 해줄게.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렇게 말한 게 제 실수였나 봅니다. 점심쯤 되니 애들이 다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요즘 누가 전 부쳐요?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말끝이 자꾸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밥상에 앉은 며느리가 말했죠. 요즘 김치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머니, 그 말에 손녀도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머리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생일인데 분위기 망치기 싫었거든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촛불을 켜주고 노래까지 불러줬습니다. 지연이 생일 축하해 사랑해. 지연이. 그렇게 며느리 이름은 참 자주 불렀어요. 엄마보다 더 많이요. 그 순간 손녀가 제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 생일인데 선물 안 사왔어요? 아니, 그건 며느리가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해서 믿었던 건데, 순간 다들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도 사정 있으시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자존심을 밟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매번 이렇게 눈치 없어? 어떻게 며느리 생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며 아들이 제 손을 잡더니 머리를 제 머리끄댕이를 정말로 움켜잡고는 그 자리에서 확 뒤로 밀쳤습니다. 순간 케이크가 쓰러지고 접시가 바닥에 쨍그랑 깨졌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고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요. 제가 10달 품고 낳은 아들이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며느리는 어땠는지 아세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을 틀어막고 웃었어요. 어머, 오빠 진짜 너무하긴 해도 어머니도 너무 심했잖아.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그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어른도 사람도 아니라는 거려. 그러고도 저는 그날 밤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무도 안 해줄 테니까.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가엔 멍이 번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아들, 지연, 그리고 그 아이. 나는 이제부터 엄마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이 사람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얼굴 같지 않았어요. 왼쪽 눈두덩이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휑했습니다. 피도 안 섞인 며느리 앞에서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애가 자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가슴을 뜨겁게 덮이며 이마를 짚어줬고 학원 갔다 돌아오면 손등이 얼었을까 걱정하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주던 그때 그 아이가 제 머리채를 잡을 줄이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 조용히 숟가락 놓을 자리 하나면 됐고 명절에 고생한 며느리 눈치 보며 저는 늘 설거지 담당이었고 용돈도 자주 못 받아서 말은 못했지만 아들 생일엔 꼭 케이크 하나라도 사서 갖다 줬습니다. 근데 제 생일은요? 한 번도 챙겨준 적 없어요. 며느리 생일은 케이크에 선물에 삼겹살 구워 먹고 술에 사랑해요까지 들으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예 이름이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처럼 그냥 귀찮은 짐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랍 깊은 곳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작게는 300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몇십 년 전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퇴직금이었죠.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한 적 없었고 며느리는 제가 가진 돈이 40만 원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통장을 꺼내며 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이 돈은 내 복수 자금이다. 그날 이후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연락 끊기였습니다. 휴대폰 껐고 카톡도 탈퇴했고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에게도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며 인사하고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보낸 문자요? 딱 2줄이었어요. 어디 갔어? 지연이 많이 놀랐어. 놀랐다고요? 제 머리를 잡아당긴 손으로요? 그 문자 보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놀래켜줄게. 아주 단단히. 다신 못 웃게 해줄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 1300만 원. 크게는 아니지만 이걸로 저는 아주 알차게 그 사람들 위해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 건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쭈뼛거리며 들어갔죠. 그날 입은 건 그냥 평상복에 머리는 모자로 눌렀고요. 근데 법무사 분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혹시 상해 입으신 건가요? 남편분 때문에? 그 순간 숨이 확 막혔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아들입니다. 며느리 생일날이었어요. 그 말을 하자 법무사님 얼굴이 싸늘해지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식 고소도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을 잡은 건 폭행죄입니다.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쿵 하고 올라왔습니다. 가족이라도 폭행죄. 이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피해자였구나. 내가 맞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며느리 생일 점심 무렵 아들이 욕설과 함께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뒤로 밀침, 바닥에 넘어져 등 통증 발생, 목격자 며느리 및 손녀, 의도적 조롱과 정서적 학대 반복.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떨리는 손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 복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끝내준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혼자 귤을 깠습니다. 가방엔 진술서 사본, 상해 진단서 접수증,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을 적은 A사 용지 2장짜리 계획표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만든 그 계획표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죄는 죄니까요. 그게 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아들 집 주변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불 꺼진 아파트를 멀리서 지켜보며 이제 저 안에서 눕고 있겠지. 내가 없어졌으니 또 평화롭다고 착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으로 그 집을 줌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생긴 집이었다. 맞아요. 그 아파트, 전세금 일부는 제 노후 자금에서 보탠 거였거든요. 아들 결혼한다고, 며느리 식 맞춰줘야 한다고 5천만 원을 내 손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땐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죠. 근데 결국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니, 맞아서 내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걱정돼서 그래.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연이 병원 갔어. 엄마 때문이야. 그 순간 제 눈에 핏줄이 돋았어요. 내가 맞았는데 왜 그 여자가 병원에 가?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혔는데 왜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 제가 사라지자 자기들 이미지 관리에 급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가진 증거들이 그 사람들에겐 위협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그날 휴대폰 새로 하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여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술서와 당시 상황 녹취 파일 같은 건 없으실까요?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가방에서 그날 가족 식사 때 몰래 녹음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 냄새 어쩌고 하던 말, 손녀가 선물 안 샀냐며 핀잔 준 말, 그리고 아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눈치 없냐며 소리치던 목소리까지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들은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죠. 이건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와 물리적 폭행,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 한마디에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구나. 이제 이걸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40점. 아들한테 등본 옮기지도 않았고, 주소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이름 하나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죠. 며칠 뒤, 아들 명의로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낸 주거침입 미상의 고소 예고장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서울 조총구 미리 아파트 내 거주지에서 피고소인 아들과 피해자 저를 물리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상해에 해당됨. 추후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 그 내용 증명을 받고 며느리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시댁이며 처가며 전화 돌리며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셨다고 소문냈다더군요.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다음 주 지연이 일하는 병원으로 사실 확인 요청서가 날아갔습니다. 지연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한테 김치 냄새가 싫다. 노인들 몸에서는 냄새 난다. 그런 식의 말을 했다는 제보가 병원 쪽으로 전달됐죠. 누가 했을까요? 저 아닙니다.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을 들은 또 다른 피해자, 지연의 옛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재혼 전, 그 여자랑 살다 버림받았던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어머님, 혹시 저랑 만나보실래요? 저도 그 집에서 쫓겨났었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자기 엄마도 모두 이용만 당하고 내쳐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았습니다. 지연이 일하는 병원에 내부 민원 접수가 들어가고 아들은 직장에서 불려나가 가정폭력 전력에 대한 소명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 집안 조금씩 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 일하던 병원에서 내부 민원이 접수됐다는 얘기를 들은 날, 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사들고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더군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나를 구했구나. 아들한테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 차마 입 밖으로는 말 못했지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쉰다는 것,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불려 올라갔고 한 달 안에 인사고과 조정 대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으니까요. 김치 냄새 너무 역해요. 노인들 몸에선 왜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냥 싫어요. 피부도 징그럽고 입냄새도 그렇고 이 말들이 그 사람의 직업 정체성에 치명타가 된 겁니다. 간호사라면서요? 그럼 사람을 돌보는 일이 생명인데 이 말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과연 환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녹음 파일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공유됐고 지역 게시판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들은 또 다른 제 지인 한 분이 이건 좀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며 올린 거죠.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은 물론 소속 병원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31동 간호사 지연 씨 아냐? 그 사람 목소리 같던데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출근길에 돌연 귀가했고 병원에서는 무기한 휴직 처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대출 중개 회사에서 일했죠. 그런데 회사에 이런 제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원 중에 가정폭력 전과자가 있습니다. 고령의 모친에게 손찌검을 했고 피해자는 상해 진단을 받고 현재 고소 준비 중입니다. 이런 인물이 고객의 재산을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전과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예정자였죠. 그 사람이 받았다는 전화, 회사의 법무팀에서 직접 걸려온 통화였답니다. 씨, 혹시 어머님 폭행건으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있으십니까?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는 병원에서 징계받고 나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는데 엄마 제발 그만해, 그만 좀 하자.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근데 그 눈물은 억울해서 난 게 아니었습니다. 통쾌해서 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이제야 너도 알아보네. 그날 내가 내 머리채 잡고 욕할 때 내가 얼마나 그만하고 싶었는지. 그만하고 싶었던 건 나였어. 너네들 엄마 노릇도, 손녀 할미 노릇도, 그 집 가사 도우미 노릇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그만 사라지는 거였다고. 전화기 너머로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들리는 건 숨 죽인 흐느낌뿐이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그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이 뭐가 중요한가요? 이미 모든 건 지나갔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그 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이혼하렴. 그 여자는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을 보낸 후,
며칠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도 될까?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엄마, 나 이혼해도 될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토록 며느리 말이면 꼼짝 못하던 아이가 그 여자의 말을, 표정을, 체면을 그토록 챙기던 아이가 이제 와서 이혼해도 될까라니. 한편으론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그 애도 결국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답장했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어머니를 때린 아내는 결국 너도 때릴 날이 온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싸하게 식더군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사며 병원이며 주변 사람들 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그 말투, 그 익숙한 억울한 척 말하는 소리,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뉘앙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날 무시한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무너뜨렸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시댁도, 친정도, 남편도, 심지어 내 딸도. 그 말에 지연이 목소리가 확 바뀌더군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다 걸어요. 증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녹음 다 돼 있어. 영상도 있어. 내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한 말, 밥상이 역겹다고 한 말, 내 딸이 옆에서 똑같이 흉내낸 거 다 녹화돼 있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진짜예요? 응. 내 남편이 보관하고 있지. 너한테 보내겠대. 실은 그날 이후 아들은 저한테 계속 사과하며 모든 자료를 백업해두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떤 인간인지 자기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며 딸아이한테까지 잘못된 말을 학습시키는 걸 보고 자기도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걸 증거로 지연은 더 이상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딸은 내가 데리고 나올게.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동안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짐을 싸서 딸아이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그 여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황당했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시대라니. 하지만 웃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연이 상상도 못할 만큼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명확한 것들이었거든요. 첫째, 폭행 당시 CCTV 영상 일부 확보, 엘리베이터 앞에서 언성 높이는 장면 포함. 둘째,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저를 모욕한 음성 녹음 파일. 셋째, 같은 아파트 주민이 목격한 진술서. 넷째, 의사에게 진료받은 소견서. 다섯째, 그녀의 전 시어머니와 지인의 참고인 진술서. 이 5가지로 변호사는 단언했어요. 이 사건, 반격은커녕 본인 명예가 먼저 무너질 겁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때려놓고 비웃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고소라니? 그날 밤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저 진짜 무너져요. 딸아이도 있잖아요. 걔가 무슨 죄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죄 없어. 근데 지연아, 내가 머리끄댕이 잡혔을 땐 넌 웃었잖아. 그 아이는 그걸 다 봤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겠죠.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는 그 아이도 엄마 편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결국 명예훼손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했을 때 솔직히 순간 긴장됐어요. 봉투를 뜯으며 손이 조금 떨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안에 든 피고소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내심 웃음이 났습니다. 피고소인 피해자 본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증거를 전달했고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 날짜가 잡혔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후 저는 자필 진술서와 함께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관은 제가 꺼내는 녹음 파일, 사진, 진술서, 진단서들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집안에서 있었던 일 맞나요? 예, 며느리 생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고소건, 기각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히려 무고죄나 역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날 저는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디 맑은 하늘 아래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참 낯설고 기쁘고 또 슬펐습니다. 며느리는요? 그날 저녁 아들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 엄마가 내 인생 망가뜨렸어. 그 말에 아들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니, 너 스스로 무너진 거야. 그리고 며느리의 고소는 정식으로 기각됐습니다. 경찰 측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는 사적 영역의 대응이며 모든 증거가 오히려 고소인의 잘못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정이 난 날 아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처음부터 드리려던 건 아닌데 그냥 사과의 마음이에요. 쇼핑백 안엔 작은 금팔찌 하나와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그날 당신이 무너졌을 때 내가 제일 무너졌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구경꾼이었어. 이제라도 당신이 다시 웃는 걸 보고 싶어요. 지켜볼게요. 그리고 지켜드릴게요. 내가 다시 아들로 살게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후회도 아픔도 아닌 정말 오랜만에 안도감에 젖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병원에서도 복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은 결국 그녀의 실명으로 연결됐고 병원 측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자진 퇴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고개 숙이고 나왔겠죠. 그 후 그 여자는 친정집 근처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와의 면접 교섭도 아들이 정서적 학대 우려로 막아놨고 가정법원은 임시적으로 아들에게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딸아이는 조용하고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 없는 밥상에 손녀랑 둘이 마주 앉아 된장국에 계란말이를 놓고 서로 눈 마주치며 웃는 그 작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손녀는요, 요즘 저한테 자꾸 말해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엄마한텐 절대 안 갈 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그 아이가 제 복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날 엄마가 웃었어. 할머니 넘어졌을 때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앞에서 웃던 어른, 폭력 앞에서 외면하던 가족,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보고 있었던 어린 생명 하나, 그 아이에게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해지지 말자. 절대 고개 숙이지 말자. 나는 이제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며느리 없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녀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오늘 뭐 해요? 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된장국 끓일까? 좋아요. 근데 어제처럼 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랬냐? 오늘은 간장 조금만 넣자.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그게 참 소중하더군요. 예전엔 눈치 보며 숟가락도 조심스레 들어야 했고, 김치 하나도 냄새 난다는 소리에 제 음식 솜씨를 부정당하던 나날이었죠. 근데 지금은 된장국 한 그릇에 할머니 최고라는 말이 따라오고 김치 하나에 이건 마법의 반찬인가요? 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저와 아이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 벽이 바로 그 여자의 웃음이었고, 그 여자의 말투였고, 그 여자의 척하는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면서도 겉으론 어머니라고 부르며 체면만 차렸습니다. 그 안에 깃든 경멸과 계산을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제 눈을 곱게 바라봅니다. 어느 날 아이와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그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입술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외로우면 남을 미워하게 돼.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사실은 엄마도 힘들었던 걸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아이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누가 뭐라 해도 할머니는 내 편이야. 그 말이 제 스스로를 지켜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가슴 안에 고였던 것들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고 세월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제 삶 전체를 쓸모없는 짐으로 몰아간 모욕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졌다고 상처가 금방 아물 리는 없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스스로 닦고 붕대를 감을 줄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지연, 며느리였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고 병원도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다시 아이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눈을 마주 보고 제 입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글씨, 그 사람의 눈물 자국 같은 번짐, 그 안에서 느껴지는 후회와 체념.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준비됐을 때 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녀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저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이 아이와 저는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편지를 서랍 안에 넣은 그날 밤, 잠시 마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한때는 가족이었다는 기억 사이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손녀가 저를 꼭 안고 할머니 꿈에서 또 우리 둘이 놀았어요 하며 웃어줄 때 그 모든 마음은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그래, 이 아이 하나만 보면 된다. 이 아이가 지금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이후 조금씩 저도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오피스텔 옆동 사시는 김 여사님과는 주 2회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얼굴 못 봤네요. 정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좀 먼 길 다녀왔죠. 제 자신을 다시 만나러요. 처음엔 다들 이혼한 며느리 얘기를 듣고 저를 위로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다 있담. 그 집 아들놈도 문제야.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길게 대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는 그 이야기로 내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나는 그저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손녀랑 종이접기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고 경로당 노래방에서 트로트 한 곡 잘 부르는 정 여사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직접 경로당 행사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재능기부 가정식 반찬 강좌, 한 달에 2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김치전, 된장찌개, 멸치볶음 같은 쉬운 밥반찬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3명, 그 다음엔 7명, 그리고 한 달 뒤엔 20명 넘는 분들이 제 강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어머, 이 맛은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정 선생님, 된장 어디 갔어요? 난 왜 똑같이 했는데 이 맛이 안 나지?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제 안에 남아있던 그날의 멍자국들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엔 행사 끝나고 혼자 남아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아들이 며느리한테 맞았다던 그분이죠? 그 물음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맞은 건 아니지만 말로요. 매일같이 숨 막히게 말로 저를 찔렀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냥 오래 참은 사람들이에요. 그날부터 그분과 저는 좋은 친구가 됐고 함께 어른 상담소라는 소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비밀 모임처럼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 속 시원하게 말하고 서로 위로하고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지 않는 곳. 저는 그 공간을 만들면서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걸 가장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한때는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그냥 눈 감고 자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지쳐 있었던 제가 이젠 아침이면 눈을 뜨고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손녀 도시락 싸야 하고, 오전엔 반찬 강좌가 있고, 오후엔 상담소에 커피 내려야 하고, 저녁엔 손녀랑 퍼즐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며느리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편지를 보내옵니다. 보고 싶다. 잘 지내냐? 아이 사진 한 장만이라도 볼 수 없냐? 그런 말들이 담긴 편지. 하지만 아직도 제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제 머리를 움켜잡던 그 손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편지들은 서랍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저는 그걸 꺼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거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일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엔 손녀 도시락을 싸고, 점심엔 경로당에서 반찬 수업을 하고, 저녁엔 작은 상담 모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가끔은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죠. 며느리 눈치 보느라 가스불 꺼졌는지도 모르고 뛰쳐나갔던 때도 있었고, 저녁 약속이라도 있으면 어머니는 좀 조심스럽게 다니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전 다 지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지연 씨한테 전해주세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 애가 말한 가족이 이젠 따뜻하고, 이젠 안전하고, 이젠 사랑받는 곳이라는 뜻이겠지요. 제가 해낸 겁니다. 내 아이를, 그리고 손주의 마음을 다시 살려낸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행사 후 저녁을 먹으러 혼자 국밥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이웃정 여사님을 마주쳤어요. 정 여사, 오랜만이에요.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반찬 강좌 엄청 인기라면서요? 에이, 그냥 소일거리죠. 소일거리는요, 요즘 정 여사님 덕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진짜 프로그램 생기겠어요.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프로그램이라 그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죠. 그날 이후 오피스텔 아래 커뮤니티 센터에 공문을 냈습니다. 고령자 대상 가정요리 교육 정교화 건의안. 한 달 후 정식으로 수업이 편성됐고 저는 자원 강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름도 생겼어요. 정 선생님. 할머니에서 선생님이 된 거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 하나둘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최고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밥맛이 돌아요. 이 나이에 칭찬받으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제가 나로서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끼고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편, 손녀도 학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조용하고 눈치만 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발표도 잘하고 웃는 모습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니가 키우시는 거 맞죠? 아이 정서가 정말 안정돼 있어요. 뭔가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하더군요. 그래, 그 울타리가 나 하나였던 거다. 무너지면 안 되는 벽, 지켜야 하는 울타리. 그게 바로 나였던 거다. 아이도, 나도 함께 살며 조금씩 무너졌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며느리의 편지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한 통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이젠 매일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어디에서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언젠가 한 번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직도 그 희망 하나로 버팁니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거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잘못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젠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서랍에 넣은 채 잠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죠. 한때는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딸아이를 혼내고 남편과 웃던 그 거실이 지금은 낯선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문자도, 전화도 어쩌면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걸 알게 된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나 미웠고, 그렇게나 분노했고, 그렇게나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장 약할 때 제 등을 가장 세게 밀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손에 제 머리채가 잡혔고 그 웃음 속에 제 인생이 조롱당했으니까요.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게 평화를 줄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미움이 꼭 필요할까? 그날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다르게 살았으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지. 근데 말이야. 누구나 실수는 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사람이 있고 계속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엄마는 지금 그 두 갈래 중 어디쯤에 있을까?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중에 엄마 봐도 돼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그걸 막지 않아. 내 마음이 다 났고 정말 만나고 싶을 때 그때는 가도 돼. 아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더 많아졌고 눈가 주름은 깊어졌고 피부는 푸석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 날 서랍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쪽지를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나는 아직 널 용서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직접 들을 준비는 하고 있어. 그 쪽지를 넣고 편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는 내가 아니라 시간이 알려줄 테니까요. 며느리는 지금쯤 어디선가 또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이 만든 모든 선택을 되짚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저는 이 아이와 이 집에서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정말 소박합니다. 아침엔 손녀와 함께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손녀가 학교 가면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작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마십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바람이 드는 창문을 바라보는 그 시간. 예전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삶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후엔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가지나물과 미역냉국 강좌가 있는 날이었죠. 어르신들은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또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요즘 집에서 음식하느라 바빠졌어요. 바빠졌어. 선생님 덕에 우리 밥상에 반찬이 늘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정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제가 다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느 날은 센터에서 작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 이야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살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살았고, 누구보다 오래 참았고, 누구보다 오래 상처 입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쓰러진 날, 제 삶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복수했습니다. 다만 그 복수는 눈을 치켜뜨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웃는 것이었고, 다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명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참 많더군요. 저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말을 들었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기분 좋아요? 응, 아주 많이.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래요.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가 보고 배우는 세상이 이제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작은 종이 쪽지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근처 놀이터 앞 벤치에 잠깐만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딱 10분만. 할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요동쳤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마지막 문을 두드릴 순간이 토요일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저는 그 사람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단단해졌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혹여 그날 가더라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미소 짓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손녀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고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마주 앉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갈 거야, 말 거야? 그 질문에 오래도록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전자 물이 팔팔 끓고 창밖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제 안에 있던 어떤 무게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놀이터 앞, 가로수 아래 벤치. 언젠가 손녀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같이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몸은 예전보다 많이 마른 듯 했으며 표정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다며 차가운 말투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날 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건 오빠가 아니라 저였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날 오빠가 컵을 가지러 부엌에 갔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빠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때릴 뻔했다고, 무서웠다고. 오빠는 그 말만 듣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짓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할 말이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갈지를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꿈에 어머니가 자주 나왔대요. 눈 감고 자는데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웃고 있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사람답게, 엄마로서,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제게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 앞에서 한 번만 고개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 순간 내 가슴 어디선가 문 하나가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 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내 울음이, 내 분노가, 내 외로움이 한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그 문이 열리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동안 벤치에 앉아 고개를 돌려 놀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 앞에서 바뀌고 싶다면 너 혼자 바꿔야 해. 난 도와주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지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인생을 다시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눈물의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벤치를 떠나는 발걸음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진짜 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건 누구에게서 오는 형벌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한 양심에서 오는 진짜 심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잔한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골목길을 조용히 걷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누구를 용서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변했을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며느리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럴 준비도 아직 안 되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이를 악물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지. 혼자서. 다음엔 나도 데려가요. 아이의 눈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다시금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아이 앞에 나는 끝까지 좋은 어른으로 남자. 누구처럼 되지 말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김밥을 쌌습니다. 할머니, 난 당근은 빼줘요. 아이고, 이건 건강에 좋은 거야. 그래도 빼줘요. 대신 햄 2개 넣어줘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만든 김밥을 거실에 돗자리 깔고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TV도 안 켰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소리만으로 그 방은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아이와 퍼즐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뭐가 되고 싶게요? 선생님. 땡. 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맸습니다. 나는 도운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를 도와줬어요. 매일매일. 엄마랑 떨어져서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날 다시 웃게 해줬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싸움, 모든 눈물, 모든 선택이 바로 이 아이 하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로 살지 않겠다. 누구의 시어머니로도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겠다. 나는 그저 내 이름으로 내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주겠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적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가끔은 그날 놀이터 벤치에서의 짧은 만남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마무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한 건가요? 그 질문에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용서는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흔들리게 할 이유도 더는 없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며칠 전 센터에서 작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배 강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요, 그 조각을 다시 붙이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걸 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니까요. 요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서늘하며 길가의 꽃들도 고개를 쏙 내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손녀 도시락을 싸는 그 시간이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넣어주세요. 어제는 친구가 부러워했대요. 그 말에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한때는요, 내가 만든 음식이 냄새 난다, 촌스럽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냐는 말로 조롱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음식들이 누군가의 점심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며 나는 다시 내 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의 뺨을 맞고 바닥을 짚고 일어서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안아주는 손이 되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 전엔 손녀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발표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단둘이에요. 하지만 저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한테 다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해서 울컥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누구한테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심이었고, 어쩌면 그게 마지막 용기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젠 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굴 미워하지 않고 나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복수이고 저의 치유이며 저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손녀랑 동네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감자 한 봉지, 호박 2개, 그리고 제일 신선해 보이는 상추 한 단. 할머니 이거는 어때요? 이건 좀 시들었지. 눈썰미가 좋아졌네. 그렇게 한 바구니 채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돈 벌면 할머니랑 제주도에서 살 거예요. 조그만 집 짓고 강아지도 키우고 밭도 가꾸고요. 그 상상을 말하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옆이면 어디든 좋아. 그 말에 아이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듯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 고통을 참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달빛 아래 흔들리는 커튼, 식탁 위에 남겨진 된장국 냄비, 그리고 거실 소파에 잠든 손녀의 코 고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참 잘 살고 있다. 오늘도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에 핀 민들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고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는 민들레. 그 앞에 서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누가 나를 꺾어도 나는 다시 피어나면 되는 거였어. 그동안 제 인생은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하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말을 줄이고,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았던 나날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아닌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고요? 아주 소박하고, 아주 단순하고, 하지만 한없이 평온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햇살 가득한 부엌에 앉아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손녀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밤이면 함께 책을 읽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이전엔 그렇게도 간절했는데 지금은 제게 매일 찾아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지금 이 하루가 저에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아들 며느리 다 끊어내고 사는 게 어찌 편하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통의 관계보다 평화로운 거리감이 훨씬 건강한 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물을지도 모르죠. 그 며느리 정말 용서했어요? 그 질문에는 이제 웃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가 해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지옥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가요? 당신만 참으면 된다고, 당신만 사라지면 조용해진다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누구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엄마라고,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라고 그 이름 안에 묻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미움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수했고, 그 복수가 지금 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증오도, 미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랑할 시간만으로도 모자라니까요. 오늘도 저는 부엌에 선 채 된장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김치볶음밥이에요. 손녀가 방에서 소리칩니다. 아니, 오늘은 깨심 넣은 된장찌개야. 특별 레시피 있지. 그 평범한 대답에 하루가 다시 피어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걸.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무너뜨려도 당신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숨지 말고, 버티지 말고, 피어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